안녕하세요. XRP 커뮤니티 여러분. 2026년 XRP 가격 전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과 유출이 나오죠. 녹색이 유입이고요. 빨간색은 유출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자,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보시면 알겠지만 유입이 됐다가 유출이 많았죠. 그래서 한 2, 3주 동안은 유출이 좀 있었죠. 네, 그레스케일 트러스트에 있는 게 유출됨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은 잠깐 한 2, 3주 정도 떨어졌다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1월 10일쯤이죠. 여기인데, 자, 여기 보면 몇 주간 떨어졌죠. 그러다가 올라갑니다. 4만에서 6만 9천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요렇게 실제로 ETF가 되면 그레스케일의 물량부터 털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이나 뭐 다른 쪽 ETF 쪽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마찬가지 리플차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ETF 되는데 11월 12일을 했죠. 근데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음,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봅니다. 자, 이런 추세는 음,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ETF도 이드름 ETF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7월 24일 이드름이 됐죠. 6개월 뒤에. 되게 아이러니하죠. 비트코인을 충분히 ETF를 어느 정도 모으니까 그 다음에 이드리움 ETF를 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XRP ETF를 승인했죠. 자, 이게 이유가 있겠죠.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도 있을 거지만 ETF 흥행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상장시키면서 흥행을 시키는 월가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격 추이를 좀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드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드름 가격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7월 24일 날 됐죠. 이쯤인데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이들은 보시면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한 4개월 뒤엔 11월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ETF 때문에 올라갔다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올라갔을 그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ETF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어쨌든 ETF로 올라갔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레스케일 트러스트에 있는 게 많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예, 블랙록으로 좀 넘어간 케이스인데 이것도 자 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이드름 ETF를 보시면 계속 유출되죠. 자, 유출이 계속 일어납니다. 빨간색이 다 유출이에요. 계속 유출되다가 계속 유출되죠. 끊임없이 유출됩니다. 그래스케일에 쌓인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유출이 많이 되다가 자, 11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1월에서 조금 반전이 일어났어요. 물량이 유입되다가 다시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쭉 유입으로 바뀝니다. 가격 올라가면서. 이렇게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리플도 어떻게 되죠? 리플은 계속 유입만 되고 있죠. 유입만 되는데 왜 가격이 떨어질까요? 유입하고 유출이 관계가 없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충분히 매집을 해야 올리겠죠. 네,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여기 센티멘트의 센 베이스로 XRP의 고래들, 10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1000만, 1000만에서 1억, 네, 1억 이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미난 색깔이 나오죠? 자, 한번 없애볼까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10억 이상은 어떻게 되죠? 10억 이상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멈췄다 올라가요. 결국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고래들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숫자 크진 않아요. 보시면 158개에서 161개 한 3개 차이 나죠? 네. 3개 차이 나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억에서 15개 사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점점 올라가고 있죠, 숫자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까만 건 지우겠습니다. 31개에서 몇 개까지 올라가죠? 예, 47개까지 올라갔다가 42개로 떨어졌습니다. 1억 개에서 10억 개 갖고 있는 지갑 숫자입니다. 자, 여기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갑 수인데요. 1000만에서 1억 개의 XRP를 가지고 있는 지갑 수가 330개에서 자, 올라갔습니다. 10월까지 357개로. 그래서 뚝 떨어졌죠. 예, 267개로. 얼마나 떨어졌죠? 이 정도면 한 190개 이상 떨어졌죠. 그러면 90개 해당되면 한 25% 정도 지갑수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어떻게 되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 10월 달에 그 선물 때문에 갑자기 충격적인 그 하락이 있었죠. 예, 그 시기에 많이 흔들렸던 지갑입니다. 마찬가지 10만 개에서 100만 개도 어떻게 되죠? 지갑 수가 2,200개에서 몇 개 떨어졌죠? 1,500개로. 700개가 떨어졌습니다. 30%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10만 개, 1000만 개 사이에 있는 우리 범용 고래들은 어떻게 되죠? 예, 전체 지갑수를 줄였다가 지금 10만 개에서 100만 개 쪽은 또 여전히 어떻게죠? 줄고 있습니다. 이 공포 지수 때문에 그렇대요. 자, 지금 보시면 공포 지수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많이 하락돼 있다가 올라오기로 왔지만 여전히 공포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샌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음, 음, 음. 자, 이 XRP 그 보유자들 보시면 쭉 없애버리고 1억에서 10억, 1억 개 이상인 고래들은 점진적으로 지갑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1억 개까지 고래 지갑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정말 초대형 거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고 중형 거래들은 지금 쫄아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성향을 볼까요? 1000개에서 10,000개 파란색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10,000개, 10만 개, 노란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이상하죠? 이 두 개, 1000개에서 10,000개, 10,000개에서 10만 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늘렸어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 올 수 있나요? 자,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10만 개에서 100만 개와 100만 개, 1000만 개는 지갑수가 줄고 있다가 요번에 보면 10만 개, 100만 개 사이가 조금씩 지갑수가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점점 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가격이 앞으로 2, 3개월 내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근거죠.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재미난 걸 볼 건데요. 자, FNN하고 어제 말씀드린 이게 국제 결제망 협회입니다. 실제로 이제 CDBC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회사에 많은 회사들 BIC도 포함되어 있고 스위프트도 소속돼 있고 리플사도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찾아보려니까 리플사를 볼 수가 없어요. 숨겨놓은 것 같아요. 자, 이게 2023년 보시면 CDBC 플랫폼이 나와 있죠. 네, DLT 기술입니다. 분산원장 기술.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이 뭐냐? 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DLT라는 게 분산원장인데요. 블록체인으로서는 이런 기능이 있지만 속도가 너무 노래 쓸 수 없고 XRP 레저는 RPC의 합이에요. 합의 알고리즘인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중앙에서 제어될 수 있는 롤백 기능이 있습니다. 잘못 보내는 경우는 회수할 수 있어요. 다른 코인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DLT가 분산원자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XRP 레츠가 DLT 기능을 하고 있고 FN에서 DLT로 CDB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NA에 보면 여러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BIS가 나와 있죠. BIS와 센트럴 뱅커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금융 결제망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굉장한 걸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시면 언제 이걸 설립했냐 보십시오. 1997년도에 핀란드에서 시뮬레이터 구축했고요. 리만 브러스 붕괴 이후에 네트워크에 들어간 금융이 확인하고 FNA가 글로벌 데이터 세트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요. CME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죠. 자, 여기에 쭉 보시면 중앙은행이자 최초의 글로벌 시스템인 중앙은행
GSIB 고객을 유치하면 여기 보면 전 세계 메이저 은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70 엑셀로 전 세계 은행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사실 한국 포함하여 7개국이 아고라 프로젝트라고 CDBC를 실험하고 있었죠. 근데 그 뒤로는 실험한다고 해놓고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CDBC 시뮬레이션. CDBC 규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FNA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CDBC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해주면 FNA 들어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은 준비가 되고 있고, 커런시 리서치나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방송 세션은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자세하게 실제 CDBC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고요. 실제로 CDBC 할 수 있는 건 DLT인데 XRP 레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스위프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어났던 리플사 히든로드를 인수했죠. 이 수탁 전문이에요. 결국은 이 리플사가 이걸 왜 인수했냐면 리플사는 은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리플사가 OCC의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통화청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벙커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예, 그래서 함께 승인된 기간이 있지만 이 실제로 NIU 뉴욕 멜론은행과 보증을 써서 진행을 됩니다. 그럼 신탁은행이 갖는 의미를 보시면 제도권은 이미 들어갔고 이제 연방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지금 13억 불 정도까지 이미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몇 달 전에 6억 불, 7억 불 하던데 두세 달 만에 두 배가 늘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테이블 코인도 늘고 있고 결국은 OCC가 뭘 해주냐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열어준 거예요. 결국은 은행 자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시면 리플사가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 이런 문제 남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히든로드가 3조 달러의 상품들의 거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1조 7,800원에 12억 5천만 달러에 4월달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과정을 보시면 사실 이드리움과 비트코인 ETF가 됐을 때 비트코인은 3주, 이드리움은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가격이 올랐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도 사실은 3주 있다가 올랐지만 몇 주 오르다가 또 한 3, 4개월은 뭐예요? 기간이 매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마이크 스토트리지처럼 DATT 기업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2차 상승을 하죠. 좀 어째 보면 처음으로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비트코인이 빨리 올랐던 거고 이드리움은 사실 기대보다 그레스케일에 있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쏟아내는 게 먼저 수익 실현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걸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매집하고 올린 케이스죠. 자,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리플도 그런 측면에서 이 가격 전망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쭉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또 횡보하는 기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의 문제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격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나리오를 볼까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최악의 경우에 연말에 오르나? 이렇게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올라야겠죠. 네, 적어도 8월 전에는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되겠죠. 트럼프는 주식과 암호화폐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합니다. 실제로 뉴욕 거래소에서 종도 쳤죠. 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있고 자기의 성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돈을 풀면 충분히 올라갈 걸 봅니다. 대신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요 가격 곱하기 해서 자, 요 가격 곱하기 하면 7.3불이 나온다고 했죠. 대략적으로 해서 8불 정도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나리오 보시면 되고요. 로그 차트로 우리가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 1.618 다 갔어요. 그러면 27불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죠. 이때 물량을 일부 털고 지켜보다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27불 찍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단순간에.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이 있겠죠. 자,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여기로 가다가 이렇게 5달러까지 올라가고 한번 떨어지고 잔잔잔잔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면 27불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 6불에서 8불 정도 달러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5불에서 27불까지도 간다면 결국은 이 시나리오가 언제냐 문제죠. 3월에서 4월, 3월 정도, 6개월 지나서 여기가 한 9월 정도, 9월이나 10월쯤. 이렇게 낙관적 시나리오를 많이 펼친다면 사실 투자가 되는 건 쉽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3불까지 오면 쉽지 않습니다. 매도가 엄청 나오겠죠. 리플은 장기간을 보셔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자, 5달러에서 기준이 있고, OS 8, 자, 10불에서 15불까지. 자, 15불에서 20불까지. 그리고 25불 이상 볼 수 있습니다. 30불까지 보겠습니다. 최대. 그럼 이 계단형 구간을 고려하셔서 어떤 매도를 할 거냐. 물량을 나눌 때 여기에 30%, 여기에 50%, 20%, 뭐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게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근데 이게 맞을까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50%. 그 50% 플러스면 충분히 저희가 수익이 났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10%. 10%. 장기 물량 가져가셔야 되니까, 만약 진짜 온다, 나머지 물량 다 터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틀고 기다렸다가, 뭐 여기 찍고 내려오면 어쩔 수 없죠. 50% 팔았으니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 합리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8달러에 가시면 많이 매도하시고 아마 여기서 또 저항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일부 팔았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1차 매도를 했으면 여기서 뭐 한 7, 8불 갔어. 그럼 내려오잖아요. 3불 온다. 그러면 다시 매입해야죠. 일부. 근데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아프죠. 자, 매집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3달러 왔을 때 과연 장기 하락일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자, 저는 3달러 때 매집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뭐 1.6불까지. 2021년도 고점 1.96불 정도 했죠. 그거보다 더 아래까지 들어가는 게 다음 사이클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8불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 그랬지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고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건 투자 참고용을 하시지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올해가 벌써 됐네요. 2026년에 리플의 이런 사이클에 대한 추정이나 이런 거 보시면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건 터치를 할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반드시가 아니다. 그럴 수도 사실 있어요. 저도 이 8년 동안 그 리플에 대한 추정을 하면서 항상 기대를 하면 기대를 안 되고 늦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최악이 어떤 경우냐? 막판에 올라가는 거죠. 자, 9월이나 10월에 여기에 한 6불에서 8불까지 간다. 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지 않죠. 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자, 투자는 인내에 대한 대가로 과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의 고민도 있겠지만 충분히 오랜 기간 보유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버티시길 부탁드립니다. XRP 홀더를 위한 커뮤니티인데 홀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지루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리플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정리를 해서 리플 코인이 과연 뭐고 코인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망이고 이더리움은 계약을 하는 거고요. 리플이 실질적으로 그 코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죠.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망이에요. 여긴 계약을 해주죠. 그럼 뭐 뭘로 계약하죠? 예, 리플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로 치면 어떤 거냐면 도시에 건물을 지어요. 비트코인으로. 도시와 도시에 비트코인으로 건물을 짓죠.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면 차량 가지고 움직여야 되죠. 자, 차량이 도시와 도시의 차량을 움직이는 게 리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트는 이제 인프라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위에서 스마트 계약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그걸 뭘로 하죠, 코인을? 네. 이 플랫폼이에요. 리플 코인으로 움직여서 실제 거래가 움직이는 거죠.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컨퍼런스를 가면 디지털 금융국장 우리나라에 그 있습니다. 그분이 M2를 CDBS에서 이드름으로 한다는 걸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관계와 실제 코인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 코인들이 다 어떻게 되죠? 연결될 거예요. 하나의 집합체로.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이 있고 기능이 있는 좋은 코인들이 이렇게 작게 작게 연결돼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할 겁니다. 비트가 있고 이드름 있고 리플이 있죠. 자, 사이드 체인으로 이드름하고 연결했죠, 지금.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됩니다, 리플도. 그렇게 점점 코인들이 통합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